이런 것도 사랑이란 이름을 붙여줘야 하는 건가요? 도무지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추한 모습들이 미화가 되는 건지, 인간이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할 때 그리스 신화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네요. 그래요, 이건 신의 저주를 받은 거지요. 안녕하세요. 오래되었지만 좋은 영화들을 소개하는 영희럼입니다. 이 영화는 1962년에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흑백 영화로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에 개봉을 하면서 죽어도 좋아 라는 이름으로 상영이 된 페드라입니다. 많은 예술 작품들이 그러하듯이 그냥 평범한 이야기라면 예술의 소재가 될 수 없죠. 따라서 고대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이 영화의 내용 역시 매우 드라마틱하죠. 이 영화 속의 두 주인공은 불륜도 아니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는 현상을 말하는 폐륜이네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이런 이야기들을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망설였지만 이 이야기의 원인과 결과가 그리스 신화 속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 그 이야기를 알고 이 영화를 본다면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지요. 먼저 이 영화 내용의 바탕이 된 그리스 신화를 간단히 보면 아주 옛날에 테세우스라는 아테네의 왕이 있었어요. 그는 정말로 굉장한 왕이었죠. 이미 왕자 시절에 크레타 섬에 미궁으로 들어가 얼굴은 소이고 몸은 사람인 식인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물리친 화려한 경력이 있는데요. 테세우스는 여자들만 산다는 아마존 왕국을 쳐서 그곳의 여왕과 결혼을 하여 아들 히폴리토스를 얻었지만 왕비는 죽고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의 두 번째 부인은 크레타 섬의 공주 파이드라, 영어식 발음은 페드라이죠. 그런데 건장하고 멋진 청년으로 성장한 전처의 아들 히폴리토스가 여자들만 산다는 아마존 왕국의 여왕이었던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지 순결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며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심지어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경멸하네요. 그러니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여신은 히폴리토스에게 벌을 내리는데 엉뚱하게 희생양은 테세우스가 재혼한 파이드라가 됩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은 아들 에로스를 시켜 금 화살을 파이드라의 가슴에 쏘고 사랑의 화살을 맞은 파이드라는 전처의 아들이며 자신의 양아들인 히폴리토스를 사랑하게 됩니다. 파이드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불쌍한 파이드라는 희생양이 되어 히폴리토스에 대한 정욕으로 몸이 불타오르지만 히폴리토스는 아버지 여자인 의붓 어머니의 육체적인 욕구를 받아줄 수 없다고 강하게 거부합니다. 모멸감과 절망감을 느낀 파이드라는 자신의 잠옷을 갈갈이 찢고 한 장의 편지를 남기고 자결을 하는데요. 유서의 내용은 이러네요. 이 파이드라는 대왕의 아들로 인하여 오늘 이렇듯 잠옷을 갈갈이 찢기는 욕을 당하고 세상을 하직하니 대왕이시여 바라건대 왕이시여 낮에는 순결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섬기고 밤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자를 경계하소서. 아내의 유서를 보고 화가 난 테세우스는 자신의 아들 히폴리토스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비내요. 때마침 양어머니 파이드라의 유혹을 피해 급하게 마차를 몰고 트로이젠 해변을 달리던 히폴리토스는 그만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자, 여기까지가 이 영화의 배경이 된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고 현대판으로 각색이 된 영화의 이야기는 이래요. 그리스 해운업계의 거물 타노스는 같은 업계 실력자의 딸 페드라와 재혼을 하지만 그에게는 이미 전처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 알렉시스가 있죠. 타노스는 맏아들 알렉시스를 후계자로 삼고 싶어 하는데 영국 런던의 대학을 다니던 아들이 엉뚱하게 미술 전시회를 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개하여 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사업일이 너무나 바쁜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러 갈 시간이 없네요. 마침 파리로 쇼핑을 가려던 아내 페드라에게 아들을 출장지 파리로 데려와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페드라는 새엄마로 들어온 자신을 매우 싫어한다는 양아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의 부탁으로 런던으로 가서 양아들 알렉시스를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직접 만난 20대 초반의 양아들은 아주 비싼 차에 빠져서 그 차만 갖게 해준다면 자신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며 양어머니에게 다정하게 대하네요. 잘생기고 다정하고 귀엽기까지 한 젊은 양아들을 본 새어머니는 점차 그에게 매력을 느끼고 양아들 입장에서도 젊고 매력적인 새어머니가 싫지 않네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버지를 만나기로 한 파리의 호텔에서 그들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마네요. 그리고 둘은 다시 그리스 집에서 만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알렉시스는 양어머니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을 하고 같은 또래의 젊은 여성과 결혼도 약속하죠. 그러나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자신과 멀어지려는 양아들의 태도의 정염을 이기지 못한 페드라는 남편에게 자신이 그의 아들과 그렇고 그런 관계라고 실토를 하고 실망이 큰 아버지는 아들의 뺨을 때리면서 더 이상 아들이 아니니 떠나라고 합니다. 아버지 결혼 반지 때문에 얼굴에 피가 흐르는 아들이 집으로 와 차고에서 피를 닦고 있는데 페드라가 따라와 자신을 데려가라고 하지요. 이런, 미쳐도 완전히 미쳤네요. 하긴 이미 그녀도 남편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겠지요. 그러나 알렉시스는 그녀에게 너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주를 하며 나는 이제 겨우 24살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물론 24살이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적어도 그보다는 어른인 양어머니가 자제를 했어야죠. 아무튼 알렉시스는 집을 떠나기 위해 그가 아버지에게 선물로 받은 멋진 차를 타고 그리스 해변을 달립니다. 이때 바로크 음악의 거장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디 단조라는 파이프 오르간의 웅장한 배경음악이 울려 퍼지며 알렉시스는 괴로움으로 양어머니인 페드라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네요. 그 순간 갑자기 커다란 트럭이 달려오고 트럭을 피하려던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알렉시스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까마득한 해변의 낭떠러지를 몇 번이나 구르며 떨어지는 자동차의 모습은 한 인간의 처참한 나락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참 아프지요. 그래서 이 장면은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어머니인 페드라 역시 죽음을 선택하면서 영화는 비극으로 막을 내립니다. 자, 이제부터 엄마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것도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야 하는 건가? 도무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추한 모습들이 미화가 되는 건지 인간이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이건 사랑이 아니고 정염이지요. 정염이라는 한자어의 뜻은 불같이 타오르는 욕정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페드라는 사랑을 한 게 아니고 불같이 타오르는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모두 파멸로 이끈 거죠. 정말로 신의 저주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자신의 남편, 자기가 낳은 자식, 멀쩡한 남의 아들, 그리고 자신까지. 대체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무모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저 세월이 가서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노력하고 깨우쳐 옳고 그른 일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꿀이 달콤해도 그게 남의 집 꿀단지라면 훔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듯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한 거지요. 따라서 우리는 어른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페드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참고로 반면교사라는 사자성어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라는 뜻이지요. 그럼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